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네, 법원 안팎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 좀 쉽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4 용지 4장, 종이 한 4장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장문의 내용을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돼서 사법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한 사법 수장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사과를 발표를 하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그 문제가 된 것이 아시다시피 이게 특조단의 수사 어떤 조사 결과에 했을 때 일부 문건에서 정말 그 전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상고법원의 도입과 관련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네. 그의 의견에 따를 때에 적극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사법부의 어떤 분란이 커지기 때문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른 어떤 제도 개선을 하면 된다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런 것을 청취한 다음에 그 결론은 뭐냐면은 약간 절충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명의로 해서 형사 고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미 그 많은 고소 고발 사회단체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경우에는 대법원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그 특조단 내에서 조사했던 문건이라든가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문건까지도 검찰에서 요청을 해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비롯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은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며 협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같이 결정하는데 어떤 판단이 좀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대법원장 현직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고민이 정말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전국에 있는 그 하위 법관을 비롯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법원장 그리고 또 대법관들을 비롯한 사법부의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했는 결과 결국 이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수사가 되고 수사를 가되면 그것이 다시 재판으로 법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자체가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법부 내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 사건의 실체는 규명을 하되 이미 사회단체에서 많은 고소고발 오늘 보도를 봤더니만 한 20건 정도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발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검찰로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우리의 어떤 그 사법부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 고심 끝에 절충설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수사에 들어가면 실제 이것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소장법관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른바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을 하지 아니한 채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필요에 따라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섣불리 고소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한 것은 결국 담당 재판부의 어떤 압수수색을 청구를 받았을 때에 그와 같은 대법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놓는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이미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특별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49명에 대한 조사, 인적 조사 그리고 760개의 파일에 대한 물적 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기록을 검찰로 이관할 경우에는 이미 수사에 해당할 만큼의 아주
다양한 그 수사의 기초 자료가 제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내부적인 그 검토를 할 결과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장이 적극적으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고심에 있는 판단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결정을 이유로 해서 수사가 제한되려고 보기에는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외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지만 사실 사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그동안 엇갈렸었거든요. 오늘 이 판단을 들은 사법부 내부의 반응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오후에 그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그 문건, 이와 같은 그 대국민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수사에 협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대법관 13명, 예. 대법관이 14명입니다. 그중에서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해서 대법 재판을 그 사법행정과 거래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예. 그것이 13명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구조 속에서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어떤 구조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혹은 의혹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13명의 전원의 일치로 지금 의견을 내버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마치 이 부분은 대법원 내에서 대법관 13명과 대법원장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듯한 그런 보임이 될 수가 있고 예.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소장법관과 또 부장판사 이상의 어떤 중견 그리고 고위법관들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 내에 그 분쟁을 이렇게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분란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어떻게 보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사법부의 내부의 분쟁이 예.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예. 상당히 우려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이런 선택을 함에 따라서 어찌됐든 고민을 떠안는 측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긴 한데 굉장히 신중하게 일단 입장을 좀 고르고 있는 모양새라고 저희가 좀 전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그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예. 서로 공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 법원으로서는 이미 그 사회단체에서 한 20여 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검찰이 그냥 알아서 주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그 고소나 이 수사 의뢰를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예. 이런 식으로 공을 떠넘기고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어떤 그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인 수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좀 전에 그 검찰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보도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한 20여 개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는데 네. 특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공형사부에 사건을 배당을 하고 네. 앞으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뽑아서 특별수사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 그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 사건이 배당이 되고 하면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있다는 것은 수사의 단서인 것이고 네. 구체적인 문건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이 특별조사란 문건 조사 내역 이 부분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른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사법부로부터 그와 같은 수사 기록을 받으면은 예. 그 기록을 다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관련되는 그 판사들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체포영장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검찰이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내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기초 조사가 끝날 경우에는 예. 수사의 생명은 신속입니다. 네. 전격적인 수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실제로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의 반응이 나왔으니까 뭐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아까 신속한 수사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서 지금 확보한 어떤 비공개 문건 이외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말씀드렸듯이 그 특조단이 벌써 3개월을 거쳐 예, 예. 3개월을 해서 굉장히 방대한 그 조사를 했고 예. 수사에 버금가는 조사를 했고 제가 그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만 193쪽에 해당하는 예. 굉장히 두터운 보고서를 이미 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와 이미 한 90여 개 정도의 관련된 파일은 아마 그 검찰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예. 다 봤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다 분석한 다음에 이것이 분명히 어떤 그 사법 행정권을 남용을 해서 예. 직권남용 같은 거에 이를 정도의 수사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임의적인 수사로서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고 예. 더불어서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3개월의 특조단 조사 결과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예. 한 3가지 정도가 그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 문제가 됐지만 예. 법리적으로 판사들이 최종적인 법원은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조사에 참여했던 법관들이 조사해본 결과 이 부분이 형법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재판에 넘겨져야 될 만큼의 어떤 혐의를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 내부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지 형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미 법원 내에서 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범죄에 혐의가 있는 정도까지 과연 수사를 해서 예. 밝혀낼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이 가장 어떤 논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역임했던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검찰의 구형보다 상당히 줄어든 결과가 나왔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로 이제 그 3년 내지 3년 6개월 자체는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네. 실형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구형했는 것보다 낮은 이유는 국고손실죄와 함께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뇌물공여죄를 적용을 했었는데 뇌물죄는 무죄. 예. 다만 그 특가법상에 그 국고손실죄는 유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땅콩 두 쪽 중에 한쪽만 유죄가 되고 더 중대한 죄는 무죄가 되다 보니까 예. 검찰이 구형했는 것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그 구조 내에서 쓰지 않고 그 돈을 상납하듯이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줬다는 사실 그 자체는 형법적으로 봤을 때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엄중한 선언을 하고 실형으로서 전직 그 어떤 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서 3년 내지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는 점은 예.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표면적으로 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전달을 해드리지만 이게 뭐 문맥만 놓고 보자면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요. 돈을 준 건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 이런 취지를 뭔가 설득력이 있게끔 다가오려면 법원의 사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는? 도대체 왜 그 뇌물죄를 무죄로 판결을 했느냐 이런 예. 그 국민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더불어서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네.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보통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걸 논의를 하는데 여기는 돈 주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만 그것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 대가 관계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했는데 예. 직무 관련성은 이 대통령은 굉장히 넓게 하죠. 포괄적 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니까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 대신에 대가 관계가 보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이 국정원장이 잘 봐달라 하는 취지로 해서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업무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든가 예. NLL 대화록 공개라든가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부분이 현안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이슈였던 만큼 이 그 정권 자체의 현안인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걸 잘 봐달라는 취지로 해서 이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예. 돈을 줬다고 보기에는 확 그 어떤 대가 관계를 보기에
아직까지 확신이 들긴 어렵다. 한마디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의심은 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확신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 입증됐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보이려고 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줄 것이지 왜 국고에서 돈을 주냐. 국고에서 돈을 준 걸 가지고 이것을 어떤 자기 임기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 이익을 바라보면서 줬다고 보기에는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국고 손실죄에만 유죄를 하고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1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2심, 3심까지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의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죄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는 거에 따라서 돈을 줬다는 것도 무죄 취지인데 아니 이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 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했는 요구형 또한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국고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뇌물이 안 된다는 논리도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직무의 어떤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청렴성이 훼손되면은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뇌물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 돈이 개인 돈이냐 아니면 국고에서 나오는 돈이냐 거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반발을 했는 것에 봤을 때에 바로 이 무죄 뇌물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항소심의 어떤 판결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오늘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나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어떤 법원의 판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뭐 이게 지금 대가성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어찌됐든 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뇌물죄 때문에 특활비 뇌물수 혐의도 역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전의 양면, 이 손뼉과 같은 거기 때문에 준 사람이 뇌물이 법리적으로 무죄가 되면은 받은 사람은 당연히 무죄가 되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그리고 또 이 실제로 받은 돈이 35억 정도에서 추징금을 35억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뇌물 공여 부분이 똑같이 무죄가 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징역 12년 구형을 했지만 그것보다 형이 확 떨어지고 이 벌금 80억과 추징 35억은 사실상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재판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오늘 재판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